2008년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평범해 보였던 미국의 주택 대출이 어떻게 거대한 금융 쓰나미가 돼서 전 세계를 덮쳤는지, 그 도미노가 쓰러지는 과정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모든 게 무너지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바로 월스트리트의 심장,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금융제국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건물이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아니, 파산 신청 딱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미국의 한 주택 시장이 도미노처럼 모든 걸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미국의 주택 시장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떻게 위험천만한 불씨가 되어버렸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광란의 파티를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셈이었죠.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주는 서브프라임 대출, 또 처음 몇 년만 이자가 싼 변동금리 대출, 심지어는 소득이나 직업, 자산증명도 필요 없는 그 유명한 닌자 론까지 등장했으니까요. 은행들이 그냥 말 그대로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단 1년 만에 집값이 거의 50% 가까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거품이었던 거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06년에 정점을 딱 찍고 나서 정말 이제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수직으로 추락합니다. 거품이 터지는 바로 이 순간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 평범한 주택 대출들이 어떻게 대량살상 금융 무기로 둔갑했을까요? 당시엔 저금리 시대라 다들 더 높은 수익률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바로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월스트리트가 만들어낸 아주 복잡한 돈 찍는 기계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MBS, 주택저당증권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채권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잘게 썰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팔아버린 거죠. 위험을 다른 투자자들한테 슬쩍 떠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마법, 아니 재앙의 시작입니다. 일단 수천 개 대출을 하나로 싹 묶어서 MBS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또 위험도에 따라서 여러 등급으로 잘게 쪼개는 거죠. 이걸 트렌치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 가장 위험해서 아무도 안 사갈 것 같은 그 찌꺼기 조각들만 또 모아서 CDO라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험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재포장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원래 대출의 위험이 1이었다면 CDO를 거치고 또 CDO 제곱이라는 걸 거치면 그 위험이 3배 이상으로 뻥튀기 된 거죠. 독성이 점점 강해진 겁니다. 그럼 그때 금융계 리더들은 이런 위험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말이 당시 월스트리트에 얼마나 오만과 맹신이 가득했는지 아주 잘 보여주죠. 자, 이제 모든 판은 짜렸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됐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을까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도미노를 보세요. 미국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대출 연체 하나가 이제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리는 거대한 연쇄 반응의 신호탄이 된 겁니다. 붕괴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2007년에 서브프라임 전문 대출 회사가 파산하면서 경고등이 켜졌죠. 곧이어 베어 스턴스의 헤지펀드가 무너지고 결국엔 베어 스턴스 회사 자체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마저 파산하자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심장이 멎어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중으로 터졌어요. CDO 폭탄은 투자은행들을 직접 강타했고요. 동시에 이 폭탄에 들어놓은 보험, 바로 CDS, 신용부도 스와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험을 팔았던 세계 최대 보험사 AIG가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융의 두 기둥인 은행과 보험이 동시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주가 지수는 반토막이 났고
시장의 공포를 보여주는 VIX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숫자들이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재앙이 지나가고 세계는 정말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 시스템의 규칙을 어떻게 새로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이전과 이후 가장 큰 변화들을 요약한 건데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를 확 줄이고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고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거죠. 특히 자기 돈의 30배 넘게 투자하던 걸 15배 미만으로 낮춘 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은행들이 서로 1대1로 직접 거래하면서 위험을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사이에 중앙청산소, CCP라는 일종의 심편이자 안전장치가 딱 들어서는 겁니다. 한 선수가 넘어져도 다른 선수들까지 줄줄이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방화벽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안전한 걸까요? 2008년의 교훈은 과연 충분했을까요? 이제 금융이라는 새로운 땅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위험의 징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위험이라는 건요,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서 진화합니다. 요즘엔 암호화폐나 탈중앙 금융, 디파이라고 하죠.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과거와 아주 비슷한 패턴들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AI 알고리즘이 위험을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위험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위기 이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당시 연준 의장의 이 뼈아픈 고백은 시장은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결국 환상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금융 시스템의 뼈대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더 튼튼해졌죠.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건 변하지 않았잖아요. 과연 우리는 2008년의 그 뼈아픈 교훈을 정말로 배운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또 다른 도미노가 쓰러지게만을 그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